처음 문자를 받은 건 5월 10일 퇴근하려고 신발끈을 묶던 순간이었다. 이응이응병원 장례식장 고인영. 나는 순간 그 이름을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엔 이름보다 형, 야 이 사람아로 불렀으니까. 그 문자가 진짜였는지 믿을 수 없어 멍하니 한참을 바라봤다. 머리로는 믿기지 않았고 가슴은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그가 떠났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15년을 함께했다. 비슷한 나이에 입사해서 비슷한 시기에 팀장이 되고 업무보다도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다.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은 지병이 있어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는 것도 그의 입에서 직접 들었다. 그는 매일 도시락을 싸왔다. 부인이 아침마다 싸주는 정갈한 반찬들. 나는 그걸 보며 진짜 금슬 좋은 부부다 생각했다. 아들 얘기를 자주 했다. 얘가 반장을 한 번도 안 놓쳐. 서성한 노려도 되겠더라고. 그렇게 말하며 슬쩍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그 모습. 나보다 아이 자랑을 더 잘하던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얘기했다. 아들이 여자친구랑 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애가 생겼대. 그 말이 뱉어지기까지 그는 커피를 3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고, 나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만 벌렸다. 결혼하겠대? 응. 아직은 아닌데 같이 살겠다고 해서 투룸 얻어줬어. 그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 며느리가 된 그 아이를 위해 아파트를 매매로 마련했다. 자신들의 노후보다 아이들 미래를 먼저 생각한 결정이었다. 며느리는 휴학, 아들도 휴학. 아들은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을 시작했다. 그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나에게 말했다.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도박에 손을 댔다고 했다. 스포츠 토토. 그게 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대. 총 6천만 원 다 잃었다고 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미워도 내가 갚았어. 말은 못했어, 와이프한텐. 그 말 끝에 그가 한숨 쉬던 그 장면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는다. 그의 집은 대출이 3억이 껴있었다. 아들 문제로 다시 쓴 돈, 빠듯한 외벌이 월급, 그 와중에도 병든 아내를 챙기고 며느리 육아에 손까지 보탰다. 그는 말없이 모든 짐을 짊어졌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탓하는 말까지 했다.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 애들이 착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형,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몸살 기운 있어서 쉬고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 후 7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이 왔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부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은 울지 못하고 멍한 눈으로 서 있었다. 유서가 있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끝까지 버티지 못해 미안하다. 아이들은 누나 집으로 보냈다. 보험으로 빚 정리하고 남는 돈은 생활비에 써줘.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부디 너희는 남은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 나는 바보처럼 입을 막고 울기만 했다. 그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 늦게 눈치챈 건 아니었을까?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슬픔보다 놀람이 컸고 그 어떤 위로도 부족해 보였다. 그의 부인은 말이 없었다. 고개만 떨군 채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히 괜찮냐고 물었다가 그녀가 눈을 치켜뜨며 괜찮아 보여요? 할까봐. 그저 침묵만 삼켰다. 아들 녀석은 한 손으로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무표정하게 조문객들을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죄책감이 가득해 보였지만 그걸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 며느리는 유가족석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친누나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아이를 안고 왔다. 그 친구의 손에 키워진 손자. 울음소리조차 무거웠다. 나는 그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그 친구의 진짜 무게를 느꼈다. 그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늘 잘 버티고 있어.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게 입버릇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말하지 못한 좌절, 자괴감, 무력감,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고독이 숨어 있었던 거다. 회사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였다. 부장은 짧게 말했다. 잘 보내드립시다.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애들 문제 때문이라더라. 그 정도로 힘들었을까? 나는 그 말에 속이 뒤틀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했겠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병든 아내를 혼자 돌보고 자식 문제에 빚까지 짊어진 사람에게 그 정도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장례식장에선 그가 남긴 유서 내용 일부를 전해 들었다. 나는 더는 내가 아닙니다. 가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만은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그 유서는 짧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삶의 마지막 무게를 품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간 회사는 조용했다. 그가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됐고 우리는 메일함을 비우고 서류를 정리하며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야 했다. 그가 있던 공간은 텅 비었지만 그의 부재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그 주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술잔을 들어도 TV를 틀어도 운동을 해도 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 형, 퇴근하자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한 내 후회.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문득 그가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말만 해도 괜찮아지더라. 정작 그는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한 채 떠나갔다. 그의 빈자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가 떠난 뒤 내 일상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히 흔들렸다.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보고서를 쓰는데도 무언가 자꾸만 허전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조용했다. 그가 마시던 진한 믹스커피 향도 내 옆에서 툭툭 던지던 농담도 모두 사라진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점점 그의 부재가 현실로 다가왔다. 동료들이 슬쩍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그 형이 널 진짜 좋아했잖아. 가족처럼 지냈다면서.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못 알아챘을까? 그가 힘들었다는 걸, 어깨가 무너졌다는 걸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다. 누가 퇴근하면서 고개를 떨구면 혹시 힘든 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고, 회사에서 목소리가 줄어든 후배가 있으면 요즘 괜찮아? 라며 먼저 말을 붙이게 됐다. 괜찮다는 말에 속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고 혼자 자취하며 연락도 뜸한 조카들이 전부였다. 그런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잘 지내냐, 몸은 괜찮냐, 그렇게 말을 꺼냈다. 처음엔 어색했다. 서로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하지만 통화 끝에 가끔은 이런 전화도 좋네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마지막에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너라도 해달라는 그런 무언의 부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부탁을 너무 늦게, 그러나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게 받아들였다. 어느 토요일 저녁 혼자 집에 있다가 괜히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물론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번호는 이미 해지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있었겠지만 그 번호를 누르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기계음이 울리는 동안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눈물을 삼켰다. 형, 나 요즘 좀 달라졌어. 이제야 알겠어. 넌 진짜 말이 아닌 무게를 짊어졌던 거야. 사람은 누구나 견딜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한 방울의 무게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로 나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 사소한 말 한마디, 웃음 뒤에 숨겨진 눈빛,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하나까지도 이젠 무시하지 않는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내 삶에 가장 진한 흔적을 남기고 갔다. 나는 그 흔적을 헛되이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있던 날이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하지만 익숙한 느낌이었다. 저 혹시 아저씨 맞으세요? 어린 목소리, 떨리는 숨. 친구의 아들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친구의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다. 카페 구석자리, 누구보다 조용한 얼굴 두 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메뉴판만 들었다 놨다 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질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도 미워하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힘드셨던 줄 진짜 몰랐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직 돌도 안 지난 그 아이는 가끔 울다 말고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다. 육아는 그래도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가끔 저도 무서워요. 혹시 내가 아버님처럼 될까봐.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 어린 사람도 벌써 삶의 무게를 아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너희 잘못 아니야. 그 누구도 그런 선택을 강요한 건 아니야. 다만 그분은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혼자였다는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들은 말했다. 대출은 지금도 갚고 있어요. 작은 공장 다니고 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그가 꺼낸 노트 한 권. 그 안엔 숫자들이 빼곡했다. 부채 잔액, 월세 내역, 육아비용, 생필품 지출. 20살짜리 청년이 들고 있을 법한 노트가 아니었다. 그건 한 집안의 가장이 생존을 기록하듯 써내려간 작은 전투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 노트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처럼 버텨줘서 고맙다. 그 사람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걸 가장 기뻐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따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걸 보면서 나는 친구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보단 남을 걱정한 사람이었다. 며느리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버님 생전에 자주 다니시던 데가 있나요? 응. 집 근처 공원, 아침마다 혼자 산책 가셨지.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이 데리고 같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말없이 잔을 비웠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 공원에 나갔다. 아무도 없던 벤치에 앉아 그가 앉았을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엔 담배 한 개비, 캔커피 하나, 그리고 오래된 책 한 권이 남겨져 있었다. 누군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삶은 계속 흘러간다. 하지만 어떤 이의 부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 나는 그 부재와 함께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가 떠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모든 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던 시점. 하지만 나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그의 부인이었다. 나는 뜯어보기도 전에 손이 떨렸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같이 동봉된 메모엔 단 한 줄의 부탁이 적혀 있었다. 그녀를 만난 건 작은 동네 카페였다. 지병으로 약해진 듯한 몸,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장례식 날도 그 후에도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그 사람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했어요. 밤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자주 우셨거든요.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묻지도 못했어요. 왜 우냐고. 그냥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도 말 못할 만큼 힘들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나는 그녀에게 차마 나도 몰랐어요라고는 말하지 못했다. 그게 너무 비겁해 보일까봐. 그게 너무 죄스러워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편지였다. 그가 생전에 써둔 자신이 떠난 후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한 마지막 편지. 이건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꼭. 나는 손끝으로 편지를 열었다.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쓴 흔적.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 형. 내가 형이라고 불러서 미안해. 사실은 마지막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형이야. 회사에서 힘들 때 커피 한 잔에 위로받던 날들이 많았어. 애들이 사고 쳤을 때도 형이랑 얘기 나누고 나면 조금은 괜찮았어. 근데 말이야.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았어. 집도 통장도 체력도 정신도 다 바닥이야. 애들은 잘 살 거야. 며느리도 내 딸도. 형, 나 하나 없는 세상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발 형은 나처럼 살지 마. 누구보다 나보다 오래 살아줘.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덮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살아줘요. 그게 그 사람 부탁이잖아요. 그녀는 말한다. 가끔은요, 아직도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조심스럽게. 당신, 김치찌개 오늘은 좀 짜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그가 남긴 유품을 정리했다. 회사에서 쓰던 명찰, 낡은 공책, 매일 아침 먹던 약 봉투까지. 작은 박스 하나에 담긴 그 사람의 흔적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유리조각 다루듯 조심스레 정리했다. 귀가길, 그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사람, 형한테 마지막까지 미안했어요. 같이 술 한잔 못했던 거.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같이 마시자고 전해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돌아섰다. 그날 이후 그의 부인과 연락은 가끔씩 이어졌다. 가족이 아닌 가족이었던 사람들끼리의 인연. 그가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다. 오후 2시 근처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의 딸을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다.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교복 위에 두꺼운 후드를 덧입은 아이. 어른인 척 조용히 웃었지만 그 속은 망가져 있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작고 낮은 목소리.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삼촌이 오신 줄은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못 나갔어요. 장례식장에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가 나버린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혹하게 느껴졌다. 나 그날 아침에 아빠한테 돈 없으면 왜 나 낳았냐고 소리 질렀어요.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수학학원비가 밀렸다고 엄마가 잔소리했는데 나는 그냥 아빠가 싫어서 그랬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날 이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말만 떠올라요. 내가 안 그랬으면 아빠가 안 그랬을까?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그런 죄책감을 주면 안 됐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로 너한테 말 못한 거야.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아빠가 자기 자신을 감당 못했던 거야. 그 아이는 조용히 흐느꼈다. 작고 얇은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 아이가 눈치채지 않게 눈을 껌뻑이며 눈물을 감췄다. 삼촌, 아빠가 진짜 웃는 날 있었어요. 나랑 같이 고기 먹으러 갔던 날. 그날 계속 내 얘기 들어주고 우리 딸 이제 다 컸네라고 했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딱 한 장. 딱 한 번 웃은 그 사람의 얼굴. 웃는 게 어색했던 남자였지만 그날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자식을 아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그래서 더 무너졌던 사람이었다. 삼촌, 나 대학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일하면서 엄마 도울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대학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삼촌, 아빠는 나 안 미워하겠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끝까지 가장 사랑했어.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친구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번호에 대고 말했다. 내 딸 잘 크고 있어.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 너한테 배운 대로 울지 않고 버텨. 그가 떠난 후 가족 하나하나를 다시 만나면서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는 단순한 가장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무게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3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그 사람의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삼촌, 아버지 책상 정리하다가요. 이거 나왔어요. 갈색 가죽 커버에 낡은 자국이 가득한 노트 한 권. 낙서처럼 숫자가 적혀 있고 가끔은 흐릿한 펜으로 끄적인 메모들. 그는 생전에 이런 걸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늘 말로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편이었는데 노트를 펴자 맨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3월. 오늘도 퇴근길에 5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셨다. 집에는 돈 쓴 티 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사간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음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 녀석 공장에서 일한 지 3일 만에 울었다.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다. 나도 그 나이 땐 세상이 무서웠으니까. 그래도 책임은 책임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덜 아플까?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대신이라도 살아주고 싶다. 노트의 중간쯤엔 아내에 대한 메모도 있었다. 오늘은 당신이 많이 아픈 날. 그래도 아이 안고 웃더라. 당신이 이렇게 웃는 게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서 그럴까. 자꾸 숨기지 말라고 해도 당신은 계속 밝게 웃으려 한다. 그래서 나도 따라 웃는다. 둘 다 거짓말쟁이다. 그의 후회가 묻어나는 문장들도 있었다. 왜 더 일찍 보험을 안 들었을까? 왜 대출을 막지 못했을까? 왜 아들이 그 여자애를 그렇게 만나게 뒀을까? 왜? 지나고 나서야 이런 생각을 한다. 노트 마지막 장,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듯한 글씨. 사람이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나 보다. 나는 그 한계를 넘었다. 그래서 더는 자신이 없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책상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말 끝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못하고 도움도 못 청하고 그저 매일 쓰던 500원짜리 커피로 자기 마음을 눌렀던 사람. 그는 죽고 싶다는 말 한 번 없이 살고 싶지만 못 살겠다는 마음을 1000번은 썼던 것 같다. 그 노트 속엔 그의 절망이 있었고 그의 사랑이 있었고 무너지는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가족이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아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차마 그 아이가 그것을 보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대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USB에 저장한